자, 안녕하세요. 삼국유사 신주편 어떻게 보면 신의하고 주술적인 내용들, 그리고 이게 밀교랑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제 뒤로 넘어가면 명랑스님, 밀교에 어떻게 보면 확립자라고 하는, 그래서 스토리로만 보면 밀본이라고 하는 이게 누군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배웠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밀본이라는 사람이 있고, 이제 해통이라는 사람이 있고, 해통은 선무회한테 배웠다고 하는 거고, 선무회에게 배웠다는 거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직접 연결되는 건 아니고, 이렇게 이게 신라 안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명랑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명랑이 신인종, 밀교 종파입니다. 종을 창립하면서 어떤 이러한 흐름 속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문두루비법 뭐 이렇게 작법을 하고 뭘 해서 그런데 확실히 밀보는 정확한 밀교 계통은 아닌 것 같구나. 왜냐하면 약사경을 읽었다고 하니까 밀교면 약사경, 약사열애가 나오긴 나와. 근데 약사경 같은 걸 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계통의 무언가가 있었는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저런 흐름들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원류를 따져서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 해통조의 명랑 이야기가 잠깐 나오고, 그다음 명랑 신인 쪽으로 넘어가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 해통 이야기 보면 해통이 그 용 교룡을 항복시킨다. 교룡을 어떻게 처리했는가? 그 당나라 고종 딸, 고종이면 이치거든요. 칙천모 남편입니다. 그런데 공주가 뭐 몸이 아프고 어쩌고 뭐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교룡을 때려잡고 콩군사로 때려잡고 근데 우리도 할 수 있는데, 그 콩으로 이렇게 신병을 일으키는 걸 할 수 있는데 애석하게도 금그릇이 없어서 금그릇만 있으면 내가 할 수 있거든. 내가 검은 콩은 있는데 금그릇이 없어요. 금그릇이 한 말 들어가려면 야 금그릇이 이만한 게 있어야 돼. 준비물이 안 돼서 이게 뭔가 싶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걔가 거기서 이렇게 소란을 피우고 있으니까 전공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걸 또 가서 꼬발랐어요. 그래서 해통 스님이 결국 전공 말을 듣고 내가 그럼 처리할게 이렇게 해서 또 떼찌 해가지고 하니까 저 교룡이 짜증이 나가지고 해통한테는 어떻게 못하고 왕화상한테는 어떻게 못하고, 그래서 전공집 앞에 가서 버드나무가 됐대. 이게 뭔가 싶어. 스토리가 좀 굉장히 좀 엉성한데. 그래서 버드나무로 변신을 했대. 버드나무로 변신을 했는데 전공이 그렇게 버드나무를 좋아한다네. 근데 실제로 뭐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왜냐면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버드나무가 많았었거든. 수양버들 이런 게 막 지천이었는데 그게 뭐 꽃가루 어쩌고 하면서 싹 사라져가지고 그렇지, 예전에는 그 버드나무가 많았고 그걸로 양치질을 했다니까. 그래서 버드나무 양자를 해서 치목이라 그래. 그래서 치목, 그거를 씹어가지고 이렇게 문대면 그 약간 섬유질이 부드러워서 그걸로 이빨을 닦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그래서 그렇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버드나무가 쓸모가 있었는데 지금은 뭐 잘 안 쓰죠. 그리고 불교적으로는 이제 버드나무를 가지고 물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렇게 정화할 때 쓰는. 그래서 관세음보살 그 정병에 걸려 있는 게 버드나무잖아. 그렇게 여러 연결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 버드나무가 집 앞에 있는데 너무 좋대. 그랬는데 하루는 신문왕 죽고 이제 효소왕 왕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덕대왕 형이거든. 효소왕이 이제 자기 능묘를 닦는 거죠. 능묘 닦는 거라고 나오는 걸로 봐서는 자기 아버지 능묘는 아닐 거고, 저는 그냥 자기 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보통 저 때도 그랬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보통은 임금은 수릉이라 그래가지고 자기가 왕위에 오르면 무덤을 파요. 그래서 이제 장례 끝나면 들어가고 뭐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런 능묘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이제 큰 공사가 일어나면 길을 늙혀야 되잖아.
그래서 저 전공집 앞쪽이 좀 들어갔대. 그래서 버드나무를 베야겠는데 이렇게 뭐 그럴 수 있지. 그랬더니 전공이 뭔 소리인지는 모르겠어. 난 저 버드나무를 내가 굉장히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내 목을 벨지언정 버드나무를 벨 수 없다 이랬대. 그랬더니 왕이 그 얘기를 듣고 그럼 네 원대로 해주겠다. 그게 원이면 네 원대로 해주겠다. 목을 벨지언정 버드나무. 그러면 목 베는 걸로. 그래서 뱄대. 네, 끝이에요. 응? 끝이에요. 그때 배야 목을 벨 때 영어만 이적이 있어 목이 안 잘렸다 그게 아니고 잘려서 끝났어요. 그래서 용이 보복했다더라.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저 전공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 해통이랑 친한데 해통 스님이 보복을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신하들이 뭐라고 했냐면 해통을 조져야 된다. 저걸 이제 처단해야 된다. 안 그러면 저 사람이 주술을 쓰면 이게 힘들어진다. 그래서 해통을 공격하러 군사를 보냈대요. 해통을 공격하러 군사를 보냈대. 그래서 해통이 왕망사에 있는데 군사들이 오더래. 그러니까 해통이 사기병하고 그러니까는 술병 같은 거 뭐 이렇게 물병 있잖아요. 이런 거 하나를 딱 들고 요걸 하나를 딱 들고 붓에다가 빨간 먹을 칠해 가지고 옛날에도 그 먹 색깔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빨간색을 칠해 가지고 지붕 위로 올라갔. 이게 뭐요? 지붕 위로 올라갔대. 그래갖고 사람들이 잡으려고 이렇게 집 밑에 쫙 이렇게 있으니까 그걸 딱 보여주면서 자 봐라 이러면서 그 병에다가 이 먹으로다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테두리를 둘렀대.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 목을 한번 봐라. 그랬더니 자기 목에 전부 빨간 줄이 거져 있더래.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 술병을 깨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냐. 이렇게 모르지. 모르지. 참 이런 얘기 보면 이거 척파남에서도 비슷한 얘기 있는데 저 울산의 척파남에도 뭐 원효가 뭐 그렇게 했다더라라고 하는 얘기인데 원조가 이겁니다. 원조가 이겁니다. 그래서 뭐 저 어떻게 보면 저 왜구들이 뭐 이러니까 원효가 뭐 이렇게 해서 술병에 이렇게 금을 걷더니 목에 이렇게 자국이 있다더라. 그래서 저런 거를 볼 때마다 저는 무슨 생각이 들냐면 제가 영화 볼 때도 그런 생각 하거든. 저 나쁜 놈들은 주인공한테 죽이면서 설명을 하려고 들어요. 잡자마자 죽이면 돼. 근데 왜 설명을 하고 죽이려고 하는지를 내가 이해를 못 하겠다니까. 뭔 놈의 말이 그렇게 많은지. 그냥 잡자마자 죽이면 돼. 군사도 왔으면 잡으러 왔으면 그냥 활부터 쏘면 돼. 근데 자 이거 들어봐라. 이게 먹히는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 그 병에 이렇게 빨간 줄이 거지고 자기네 목에도 줄이 거지니까 사람들이 약간 이제 공포에 떠는 거지. 그래서 그 얘기가 임금 귀에 들어가니까 신통이 있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겠다. 이렇게 해서 그냥 해통은 놔뒀대. 놔뒀대. 그렇게 해서 거기서 끝나는 건 아니고 이 용이 전공을 죽였기 때문에 약간 1승이야. 1승. 그런데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대전에서 다시 뭘 회의를 해보니까 전공이 좀 그래도 그렇게까지 할 거는 아니었는데 그렇게 해서 사면복권 해줬는가 봐. 그리고 해통은 어떻게 보면 국사같이 이렇게 또 올라가요. 상황들이 또 이렇게 뭔가 반전이 있었는갑지. 그리고 저 용은 또 도망을 가가지고 이번에는 곰이 이게 뭐요? 기장산에 가서 곰이 됐대. 곰이 돼서 또 나쁜 짓을 하고 있더래. 곰신이 됐대. 그래서 이게 뭔 얘기를 하는 거라고 보이냐면 불교와 무속이 충돌하면서 신라 원래 전통신앙이 충돌하면서 그게 용신앙이 제일 많아요. 이렇게 보면 그 미르 용과 관련된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용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
용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 초기에 신라 초기의 이야기를 보면 그래서 걔네는 천신을 믿고 용신을 믿고 그 다음에 삼산오악 큰 산들에게 제사 지내고 뭐 이런 문화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정확하지는 않아요. 왜 자료가 이미 다 그 무속에 대한 것들이 다 일실이 돼 가지고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그래서 저 이제 또 곰으로 변신. 그러니까 용은 용인데 조금 떨어지는 용이거든, 얘가. 그래서 그냥 중국에서 온 애가 아니고 원래 신라 안에서의 충돌 과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신통으로서 전통 무속들을 제압하고 그리고 불교가 승리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닌가. 그리고 이제 곰과 관련해서는 곰과 사람의 연결 구조들이 좀 존재해요. 그게 저 북쪽에서도 약간 시베리아 쪽에서도 그런 문화가 있어서 단군 신화에서도 나오고 그 다음에 곰이 옷 벗겨 놓으면 사람 같아. 이게 가죽 벗겨 놓으면 진짜 상당히 비슷해요. 그래서 그 연결들을 생각하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아. 그래서 곰으로 변신해서 또 뭐 어쩌고저쩌고 일을 벌였는데 쉽게 말해서 한번 패하고 다른 쪽하고 연합해서 이제 곰토템 쪽하고 연합을 해서 뭔가를 좀 획책을 했는데 그것도 다 절단을 해서 끝냈다. 뭐라고 나오냐면 불살개를 주고 계율을 줘서 곰을 항복받았다. 그게 항용, 용을 항복받았다는 거의 스토리예요. 그래서 교룡이 나오고 그다음 그러니까 이건 용은 아니고 약간 덜 떨어진 용, 뿌리 없는 그런 용. 그리고 얘가 어떤 나무로 바뀐다는 거는 나무 신앙과 관련된 거고 곰 신앙과 관련된 거. 이것들을 전부 다 불교적으로 해소한다. 라고 하는 뭐 그런 정도의 스토리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대미를 장식하는 이 밀교 쪽에 어떻게 보면 대미를 장식하는 사람으로서 명랑 스님이 나옵니다. 그래서 해통 항룡조의 명랑이 맨 마지막에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요 다음 조에 아예 하나의 항으로서 명랑 신인조가 나옵니다. 명랑 신인조. 명랑이 신인종을 개창했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면 밀본 뒤에 명랑이 있었다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니까 밀본 법사 아까 그 얘기예요. 요 밀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이런 식의 신통 부리는 계통이 명랑과 연결이 되는 것 같다라고 옛날 사람들이 판단했던 것 같아. 근데 왜 해통을 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해통은 그냥 중간에 항목으로만 들어가 있고 해통 항목에 명랑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명랑과 해통을 연결시키지는 않아. 근데 놀랍게도 선무에게 배웠다라는 기록이 있거든요. 해통도 선무에게 배웠다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들 사이에 뭔가 경쟁 구조가 있었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근데 해통은 선무에게 배웠다라고만 나오는데 명랑은 특이하게도 용궁에서 배웠다라는 기록도 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선무에게서 배우고 용궁에서도 배웠다. 뭐 이렇게 나오거든. 용궁에서 뭘 배우는지는 나도 잘 모르겠어. 그거 자장률사 관련돼서 저 어디야 수만호탑 이야기에도 서해를 건너올 때 용궁에서 그걸 받아왔다. 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수만호탑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정암사 사적기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명랑 이 이야기도 서해용이에요. 저건 무조건 동해용은 아니고 유학 갔다 오는 거기 때문에 서해용이에요. 그런데 이제 제가 서해용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하는 이유는 서해가 제대로 된 바다가 아니라니까. 평균 수심이 44m예요. 수영장도 안 되는 바다예요. 그러니까 수영장을 이렇게 세워버리면 그 정도로 낮은 바다라니까. 서해가 그러니까는 온전치 못해. 서해가 44m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처음 듣는 사람들 무슨 생각하면 진짜? 그래도 한 100m는 되는 거 아니에요? 바다면? 이렇게 생각하거든? 진짜 44m야. 평균 수심 44m.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면 야 저게 뭐가 되겠나. 그리고 용궁 입장에서는 용왕 입장에서는 용궁 좀 크게 짓잖아.
바다 밖으로 나온다. 바다 밖으로 나온다. 44m면 야, 땅 파고들어. 지하에 살지 않은 이상 바다로 나온다. 위로 이렇게 어유 야. 이거 배 지나가는데 용궁 충돌한다. 아, 롯데월드 이런 거 생각해봐. 그 높이가 몇백 미터가 올라가는데 이게 44m 가지고 뭐가 되겠냐고. 그러면 요즘으로 말하면 엉간한 아파트 높이밖에 안 되는데 지금? 아니 그렇잖아.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뭔가 싶은데 거기다 갖다 자꾸 붙여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사람들이 서해로 배를 타고 건너갔기 때문에 그 서해 바다는 이 사람들의 굉장히 강력한 인상을 주는 거야. 지금 위험하고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 생각인 거지. 우리 지금 생각으로는 저게 바다냐?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옛날 사람들 생각으로는 자기가 직접 그걸 겪고 거기서 이제 뭐 구토하고 난리 났겠지. 그 가면서 배 타고 가면서 막 풍랑이 어떻고 막 지금 생각하면 무슨 풍랑은 뭔 풍랑이냐. 갈매기 새우깡 몇 개 주다 보면 건너는 거지. 지금은 이렇게 생각할 거고. 옛날 사람들 생각에는 죽음을 무릅쓰고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거기에 스토리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용왕이 동해 용왕은 별로 없고 대부분 다 서해 용왕이라고 보시면 돼. 왜 동해 쪽으로는 나가서 뭔가를 할 게 없어. 그냥 나가서 물고기만 좀 잡아오는 정도 외에는 그러니까 동해를 건넌 사람이 있겠어. 막말로 얘기해서. 한반도 사람 중에. 그거 배 타고 못 건넌다. 지금이니까 건너는 거지. 동해에서 넘어가면 어디까지 가야 돼? 거의 하와이까지 가야 될걸? 아니 없잖아 아무것도. 그리고 동해는 진짜 무지하게 깊은 바다예요. 그냥 만만한 애들 아니야. 동해가 좀 만만했으면 우리도 원유를 캐겠지. 저게 진짜 쉽지 않다. 저게 조금만 낮으면 참 그렇지. 그래서 원래 바다였던 땅이 사실 원유가 많이 묻혀 있는데 쓸데없는 얘기하면 서해는 원래 바다가 아니고 원래 땅이었었어요. 그게 비가 녹으면서 바다가 된 거거든. 그래서 낮은 바다. 그래서 서해 쪽에 의외로 나올 확률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해에서 배워온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명랑 스님이 누구냐면 전에도 제가 얘기했어요. 이 소판무림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자장률사 아버지. 그리고 김유신과 더불어서 무림공, 호림공 뭐 그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최고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선덕여왕 때 최고 위치들에 있었던 사람들. 거기에 이 소판무림의 딸이 법승랑이라고 하는 딸이고 자장이 두 번째 자식이에요. 그리고 요거를 이제 알 수 있는 가장 큰 게 뭐냐면 자장이 유학시이거든요. 명랑은 635년에 귀국해. 중국 갔다 와서 귀국해. 근데 자장은 638년에 넘어가서 643년에 귀국해. 그러니까는 이 양반 오고 나서 3년 뒤에 출발하고 실제로 이 양반 온 거에 대비하면 거의 한 8년 뒤에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명랑이 나이가 자장보다 많구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대목이에요. 이게 이제 착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 이게 기록이 잘못된 거 아니냐. 명랑보다야 자장이 나이가 많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 근데 기록에는 이렇게 나와. 그리고 제가 찾은 그 문헌인 오대산 사적기에 보면 자장을 제2자라고 나와. 두 번째 자식이라고 나와. 두 번째 자식이라고 나와. 삼국유사에는 소판무림에게 아들이 없어서 자식이 없어서 기도를 해서 천부관음에게 기도해서 자장을 낳았다. 이렇게 나와. 그래서 이제 딸은 당연히 자장보다 밑이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딸을 자식으로 안 본다니까. 옛날에 자식으로 안 봐. 그 조선시대 때도 자식으로 안 봐. 딸 자식으로 안 봐. 그래서 사람 사주 같은 데 보면 뭐가 있냐면 자식이 둘이에요. 그러면 여자를 치는 거 아니야. 아들만 치는 거고 임종 자식이야. 임종을 보는 아들을만 계산에 넣어놓는다고. 아니 그들의 인식에서는. 그리고 딸은 임종을 볼 수가 없어요. 미안한 얘기인데. 왜? 시집가 있는데 멀리 떨어져 있는데 아버지가 위독하다고 무슨 며느리가
지금하고 시절이 다르잖아. 조선시대 때 아버지가 위독하시는데 잠깐 갔다 올게요. 그러면 시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하지. 가는 건 네 자유인데 오는 건 내 뜻대로 한다. 오는 건 네 맘대로 안 된다. 한번 갈 수는 있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임종을 못 봐. 그래서 요게 누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이 양반이 이제 남간 부인이고 남편이 재량이에요. 뭐 그럴 수 있지, 뭐 남편이야. 그런데 아들을 셋을 뒀는데 되게 재밌어요. 국교대덕, 의안대덕, 명랑이에요. 그러니까 셋 다 출가를 시켜. 야, 그 참 재밌지. 이게 뭔가 싶지. 대를 잇는다는 생각이 별로 없어요. 의외로. 그러니까 유교 문화하고 그게 다른 점이에요. 유목 문화는 꼭 내피어야 된다는 생각이 별로 없다니까. 저 되게 재밌는 건데 왜 재미없어 하지? 왜냐하면 지금 애들이 유목문화적인 서구의 유목문화적 관점을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내 피를 꼭 내 피로 된 내 자식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흐려졌다니까. 그렇지 않아? 그것만, 그러니까 꼭 자식이 없이 단종해도 된다. 내가 행복하면 그냥 단종돼도 된다. 우리 집 단종돼도 된다는 생각이 있고,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 꼭 내 피 아니더라도 입양을 하거나 달고 와도 된다도 있어. 달고 와도 된다. 굉장히 많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세대에는 거의 있을 수 없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으면 진짜 특이한 사람으로 우리가 야, 그런 경우가 있대라고 말할 정도의 일들이 지금은 일반화된 거예요. 네. 그게 농경문화에서 유목문화로 바뀌는 거고, 저 때만 하더라도 유목문화 정신이 있어서 아들을 셋이나 낳았는데, 지금 그냥 생각을 해도 불교를 내가 아무리 좋아해도 애들이 출가한다 그러면 야, 그래도 하나는 남아서 대를 이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 그 말이 부모 입장에서 나오지 않았을까? 그랬을 것 같지? 그게 이제 유교 문화고, 그 다음에 저기 농경 문화 배경으로 했을 때 내 피가 내려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유목 문화는 네 알아서 네 잘 살면 된다. 네 행복하면 된다. 그리고 여러분도 사실은 생각이 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3명 다 출가시킨다라고 하는 게 그거고, 명랑 스님은 임신할 때 저 법승랑, 법궤랑 이렇게도 나오는데, 이게 청색구슬을 이렇게 입에 머금는 꿈을 꿨대. 태몽을. 뭐 좀 약간 대단한 사람이다. 뭐 이런 정도 되겠지. 자장 스님은 태양이 별이 품으로 들어오는 꿈을 꾸고, 그 다음에 저 범일국사는 태양이 야, 이게 뭐 다 저 청색구슬 정도면요, 좀 떨어지는 겁니다. 저 바닥에서는 이게 떨어져. 예. 자, 그래서 저까지 나오는 게 해통 항룡조에서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명랑신인조, 명랑신인조입니다. 그래서 당나라에서 수학을 한 후에 해룡의 청으로 용궁에 들어가서 뭐 비법을 배웠대.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당나라에서 제대로 수학을 했으면 해통처럼 그게 이제 조금 문제가 있더라도 선무에게 직접 저렇게 배웠으면 그걸 강조를 했을 건데, 배우긴 배웠는데 곁다리가 아니었나. 그러니까 뭐냐면 저한테 누가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 대구 가보셨어요? 그러면 이제 대구를 갈 수도 있고, 대구에 좀 살아봤냐 이런 뜻 될 수 있고, 저 같은 경우는 대구를 많이 갔죠. 왜? 경부고속도로에 경부고속철을 타고 다니니까. 졸다 보면 대구, 대전 뭐 계속 가죠. 그렇게 간 거라고 할 수 있냐?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배웠으면 저 해통처럼 뭐 선무회하고 일화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선무회에게 배웠음, 그 얘기는 뭐냐면 저도 하버드를 가봤거든요. 미국 갈 때. 희한하게 왜 그 패키지 코스에 하버드가 들어가 있는지 나 잘 모르겠는데, 근데 그렇게 해서 가봤지. 야, 이게 뭔가 그렇게 그러니까
지중한 뭔가 인연이나 직접적인 뭐 이렇게 대단한 사사가 있었던 것 같진 않아. 그냥 이게 격가지로 조금 몇 번 들어보고 유학 갔으니까 이렇게 해보고 그리고 선무에 말하는 툴을 보면 해통한테도 그 변방에 있는 너희들이 이런 걸 가르쳐 준다고 알겠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봐서 자존심 센 사람 같으면 해통은 막 머리 위에 그 불 화로를 이고 막 이렇게 하고 죽기 살기로 해서 겨우 받은 거고 언간하면 저거 쉽지 않아요. 그러면 그냥 그리고 특히 저렇게 약간 귀족 출신들은 자존심이 있어서 그런 말지 뭐 이게 쉽다고 생각보다. 그래서 당나라에서 수학을 하고 그냥 애매하게 여기서 나와. 근데 저쪽에서는 선무회라고 나오거든. 그래서 선무회한테 격가지로 좀 배우고 그 다음에 용한테 또 용국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비법을 전수받. 용한테 전수받는 게 뭐 있나 싶은데. 이 용이 지하가림이나 제대로 하겠나 싶은데 뭘 전수받는데. 그렇게 해서 이게 용 진짜 대단한 용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비법도 전수해주고 황금도 1000냥을 줬대. 감사하죠. 용은 왜 명랑 스님에게 황금을 줬을까? 쓸데가 없죠. 용은 쓸데가 용은 쓸데가 없어. 이거 핵심이야. 그래서 1000냥을 받아서 집 우물로 자기 집 우물로 나왔대. 그리고 그 황금으로 지붕이나 이런 데를 떡칠을 해놨대. 그래서 금광사라고 했다. 라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좀 대단하게. 우리도 그런 절 있잖아. 저 수국사, 뭐 황금절 수국사. 그리고 일본에도 금각사. 그리고 중국에도 오대산에 가면 금각부공이라고 그게 있고 그 다음에 금전 이래서 해서 금으로다가 전부 이렇게 칠해놓은 정각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최고. 그래서 금으로 번쩍번쩍하니까 금광사라고 했다더라. 그리고 이 명랑이 힘을 못 써요. 668년에 이제 문제가 되는데 668년. 요 보면 명랑이 언제 교육했냐면 635년에 교육했다고 나오거든. 635년에. 네. 그런데 668년이면 한 몇이야? 한 30년. 그럼 30년 동안 뭐 했냐? 이제 이해가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명랑이 중국 갔다가 더 늦게 온 게 아니냐라는 썰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명랑이 이렇다 할 뭔가가 없어. 뭔가가 없어. 그리고 그렇게 되는 이유는 자장 때문입니다. 자장 때문이야. 자장률사가 선덕여왕과 짝짝꿍 해가지고 잘하고 있었어. 선덕여왕을 밀어주면서 불교적으로 불교의 국통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불교의 전체를 다 주관하면서 선덕여왕의 왕권을 지지해주는 역할을. 선덕여왕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치를 잘 못합니다. 정치를 잘 못해. 그래서 이제 불교적인 걸로, 종교적인 걸로, 그 당시 종교는 지금보다 훨씬 비중이 커. 그러니까 그거를 쫙 밀어주거든. 그렇게 처리를 했는데, 애석하게도, 선덕여왕 16년 1월에 비담과 염종이 난을 일으키면서 선덕여왕이 날아가죠. 선덕여왕이 날아가고, 이 난을, 비담 염종의 난을 진압하는 사람이 상대등이에요. 염종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 난을 진압하는 사람이 김유신, 김춘추 세력입니다. 이건 뭐 역사적으로 다 너무 많이 들었던 얘기니까 뭐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태종 무열왕이잖아. 그리고 자장은 구세력으로 몰려서 이 사람들이 세우는 과도기 정부, 그러니까 지가 해야 되는데 지가 딱 나서기는 어려우니까 우리 최기하 대통령처럼 세웠던 게 진덕여왕이거든. 선덕여왕 조카입니다. 사촌. 그러니까는 진흥왕이 있고 진흥왕 밑에 동륜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고 그 다음에 금륜이 있어요. 이 금륜을 사륜이라고도 하는데 이건 오자입니다. 오자. 그리고 여기에 진지왕이 있고 이 동륜 아들이 진평왕이에요.
그래서 이 사륜이 진지왕이에요. 사륜이 진지왕. 그래서 원래는 얘가 왕이 돼야 되는데 얘가 일찍 죽었고 그 다음에 얘가 왕이 되는 거죠. 진지왕이. 그리고 나중에 그 왕을 요 밑으로 내린 게 아니고 요쪽에서 승리하면서 요 동륜의 아들인 진평왕이 왕이 돼요. 진평왕이 왕이 돼. 그리고 요 밑에가 김용수, 김용춘이라는 사람이고 같은 사람입니다. 같은 사람이고 요 아들이 김춘추입니다. 그러니까 요쪽 그다음에 요 진평왕 아들이 누구냐면 진평왕 딸이 선덕여왕이에요. 덕만이. 그리고 요 진평왕 동생의 딸이 누구냐면 진덕여왕이에요. 그래서 요까지 요 왕하고 이 양반 왕하고 이 양반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장률사 같은 경우는 선덕여왕하고 짝짝꿍을 했기 때문에 이들 세력에게서는 쉽게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자장률사 쪽이 이제 밀려나기 시작해. 그 공백을 채운 사람이 의상과 원효라더라. 그쪽 불교 세력에서 채운 사람이. 그리고 자장과 혈 쪽이었기 때문에 명랑은 김유신, 김춘추 입장에서는 쓰기가 어려워. 저러면 자장이 살아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이게 눌려 있다가 드디어 고구려를 정벌하는 쯤에 이르면 판도들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신라가 이제 자신감도 어느 정도는 생겼고, 그러니까 김춘추 입장에서는 내가 왕된 지도 어느 정도는 됐고, 그래서 어느 정도 안정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통일을 하는 과정에서 피도 많이 흘렸고, 그 다음에 일단 우리 혈족끼리라도, 가까운 혈족끼리라도 단합해야지. 왜냐하면 강력한 외세가 나타난 거죠. 그게 누구냐면 맨 처음에는 고구려 백제. 제가 얘기하잖아. 이게 십자 전쟁이었다. 그러니까 고구려하고 그 다음에 백제하고 외가 한 팀이었고 일본이 한 팀이었고 그 다음에 당하고 신라가 한 팀이고 이렇게 먹고 전쟁을 해서 결국 이 팀이 이겼어요. 이 팀이 이겼는데 당이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고구려를 깨트리고 백제를 먼저 깨트리거든요. 근데 백제가 주력이 아니고 고구려가 훨씬 세니까 고구려를 깨트리고 나서 고구려 유민들은 어디로 옮겼다는 것도 나오냐면 그거 좀 슬픈 얘기인데 이번에 저희가 운남 갔는데 고구려 유민을 운남으로 옮겨요. 근처에 놔두면 지그들이 또 해가지고 또 딴짓을 할까 봐 너무너무 멀리 옮기지. 러시아에서도 옮기잖아. 그래 까레이스키 뭐 할 때 저쪽으로 넘어가잖아. 서쪽으로 엄청 멀리 가잖아. 운남으로 보내버려요. 유민들의 상당수를 운남으로 보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국민이 많으면 그게 조세나 그다음에 개간하기도 좋고 이러니까 국민은 필요해. 그런데 그 터전 쪽에 놔두면 지그들끼리 또 이제 조금 압제를 하게 되면 이게 지랄들을 할 거니까 아예 너무 이상한 데다가 갖다 놔버리면 거기서 살기는 사는데. 그래서 운남 쪽에 한국인의 피가 들어가 있다더라. 뭐 이런 썰이 있어, 썰이. 그런데 백제를 무너뜨리고 고구려를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고구려 이제 북쪽은 다 고구려가 이제 고구려하고 백제를 당이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만 먹는 게 아니고 신라도 좀 어떻게 해볼까라고 했대지. 그러니까 김유신과 문무왕이 이제 뚜껑이 열려가지고 선제 공격을 해서 전에 제가 잠깐 그런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소정방 무덤이 중국에 없는데 그게 김유신한테 죽었다는 썰이 있다.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먼저 선제 공격을 하고 남한 쪽을 다 먹은 거죠. 이 한반도 저 북쪽 말고 어느 정도를 밑에를 다 먹은 거죠. 그게 신라의 삼국통일. 뭔 뜻인지 아시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당나라 입장에서는 신라는 그렇다 치고 너네가 지금 밀려서 너네가 지금 얘네한테 다 두드려 맞아가지고 죽게 생긴 거를 살려줬는데 왜 이거를 네가 갖고 가냐? 그게 말이 되냐? 너네는 그냥 너네 것만 하고 이거는 우리 거가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이제 나당 전쟁이 벌어질 때 1차적으로 김유신이 진짜 대단한 사람이야. 그걸 승리해요. 승리해. 그러니까 당 고종 이치가 설방에게 얘기를 해서 서해로 배를 띄워서 50만을 보냈다는 거잖아. 50만을 기습 공격을 감행하는 거예요. 서해로 오면 어디로 떨어지냐면 백제 쪽으로 떨어집니다. 백제 쪽으로. 그리고 백제는 지금 이긴 지가 얼마 안 돼서 애가 오락가락하고 있는 거야. 완전 신라 땅이라고 하기도 좀 애매한 상황이야. 혼란지대. 그러니까 그쪽으로 들어가가지고 신라로 내려가 버리면 이제 군사가 많으면 방법이 없거든. 그러니까 저 이야기 속에서 이제 그거를 첩보를 준 게 김인문이고, 문무왕의 동생인 김인문이고, 그 다음에 그걸 전달해준, 그 이야기를 전달해준 게 의상대사고. 그래서 문무왕이 야, 저걸 막을 수 있는 비법이 없겠냐라고 해서 명랑스님을 끌어들여요. 그래서 명랑스님이 사천왕사를 짓고 문두루 비법을 시행해요. 유가승 12명과 더불어서. 그러니까는 유가 법상종 스님 12명을 치고, 밀교승려가 그 당시에 그렇게 숫자가 안 많아. 그래서 유가승 12명과 더불어서 자기가 문두루 비법은 이렇게 수인하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도 불교에서 하는데, 이게 이제 썰이 있어. 이렇게 장삼으로 가리고 해야 된다. 이걸 보여주면 안 된다는 것도 있고, 요거를 보여주고 한다라고 하는 썰도 있어. 그러니까 드러내도 된다라고 하는 게 있고, 감춘다라는 것도 있는데, 이렇게 작법들을 했더니 서해에서 태풍이 불어서 50만 대군이 꼬르륵 했다더라. 그렇게 하고 별동대로, 아니 그 2차로 5만이 오던 것도 또 꼬르륵 시키고,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사찰이 경주의 신유림의 사천왕사입니다. 사천왕사. 그리고 여기가 요 명랑 신인종, 요렇게 손으로 맺는다 그래서 신인이에요. 신인, 신과 같은 어떤 술법의 수인, 이 신인종의 종찰이 돼요. 종찰. 그래서 명랑이 사천왕사에 신인종을 세웠다더라. 그게 명랑신인조입니다. 명랑신인조. 그래서 오늘 신주편 이렇게 하고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